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사인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최근 롤링스톤즈는 그들의 역사가 담긴 500쪽 분량의 사진집 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책의 가격이 요즘 화제입니다. 멤버들의 친필 사인이 담긴 버전과 그렇지 않은 버전의 가격이 많이 다른데요. 사인이 담긴 버전은 $5,000, 우리 돈으로 약 525만 원이고요. 사인이 없는 버전은 $150, 우리 돈으로 약 15만 원입니다. 사인본은 인쇄된 사인이 아니라 멤버들이 직접 친필로 한 것이고요. 한정 1,150권밖에는 팔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51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니까 정말 엄청난 격차죠. 곧 다가오는 12월에 발간될 이 책의 제목은 더 롤링스톤즈가 될 거라고 합니다. 믹 제거의 말로는 많은 마법 같은 순간들이 담겼다고 하고요. 키스 리차즈의 말로는 롤러코스터 같은 책이라고 합니다. 음악은 롤링스톤즈의 고전 한 곡 듣겠습니다. Anybody's in my baby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자동차 연비 과장 논란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비, 차 살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업체들로서는 아마도 이걸 좀 높이려는 유혹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이걸 과장하는 이른바 뻥튀기 연비, 뻥연비 논란으로 국내외가 뜨겁습니다. 오늘은 미국 환경청이요. 현대기아차와 연비 과장과 관련해서 벌금 1억 달러를 내라. 그래서 우리 돈으로 약 1,073억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 연비 과대 표시 관련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어제는 또 한국 GM이 그 쉐보레 크루즈의 연비가 과장이 됐다면서 해당 차량을 샀거나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연비 손상 보상비를 최대 43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다 연비, 이른바 뻥연비 논란은 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대덕대 자동차학과의 이호근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대기아차가 미국 환경청과 1억 달러 벌금 내기로 합의했다. 이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 결과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실제 2012년 말쯤이었어요. 미국 이제 현대차 구매자들이 실제 연비가 이제 좀 과장되게 표시돼 있다고 논란이 시작됐고 연비 조작 논란에 대한 소송도 벌였고 이렇게 됐었는데요. 네. 이런 어떤 법적인 판결 전에 현대기아차가 연비 시험 방법에 어떤 해석 차이로 야기된 문제라고 충분히 해명을 한 이후에 자사 차량 구매 고객들에게 표기 연비와 보정 연비의 차이를 감안해서요. 예. 차종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총 3억 9천만 달러 정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게 전체 어떤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미국 환경청에서는 계속해서 연비 과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현대기아차는 이게 법을 위반한 건 아니다라고 계속 말하자면 버텼었잖아요. 예. 예. 그게 뭐냐면 미국 연비와 이제 측정의 차이는 노면 저항 값을 잘못 선정한 부분으로 이제 인정하고 넘어갔는데요. 노면이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스팔트를 기준으로 했는데 미국은 이제 콘크리트 노면을 기준으로 한다는 이런 어떤 해석의 차이였고요. 네. 이제 이 부분이요. 연비 과장이다라는 게 실제 이 문제가 공인연비 측정 방법의 차이인 거지 실연비와 공인연비의 차이점 요건 아니었거든요. 실연비는 뭐고 공인연비는 뭔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공인연비다라고 하면은 일단 국가기관에서 어떤 차량의 스티커에 붙는 연비요. 네. 리터당 몇 킬로 간다라고 차량을 판매를 할 때 또는 구매할 때 스티커에 붙여놓는 걸 국가기관에서 인정을 한 연비고요. 실연비다라고 하면 내가 운전을 하면서 한 달에 기름값을 얼마를 썼는데 몇 킬로 주행했다라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연비를 실연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보통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 게 공인연비라는 게 실연비하고 차이가 좀 크다. 이거 좀 피부적으로 보통 0.7에서 0.8 결국 20-30%가 과장됐다라고 컴플레인을 하는데 그 부분 문제하고 본 문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공인연비 측정법에서
해석적인 차이로 예. 공인연비 표시하는 것에 이제 좀 과장된 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런 것과도 관계가 있나요? 현대기아차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서 파는 것도 있고요. 예. 뭐 다른 곳에서 조립해서 또 연비 검증을 하고 미국에 판매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예, 것들이 아닙니다. 연비 기준이 다른가요? 그렇죠. 뭐 연비 기준이라기보다는 각 네. 정부나 각 기관별로 각 국가별로 시험 방법의 가이드라인이 따로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미국에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규정을 따르고 그에 따라서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당연히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각 판매 국가별로 이런 시험법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생산지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왜 노면 저항값을 달리 했던 거죠? 글쎄요, 이제 해석의 차이는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개 노면 저항값을 어느 정도로 집어넣는다 이런 이제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이제 아스팔트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콘크리트 노면을 기준으로 한다. 페이브드 로드라고 말하는 경우죠. 네. 근데 당연히 이제 아스팔트의 마찰 계수가 훨씬 콘크리트보다 작기 때문에 회전 저항값이 훨씬 좋아지고 연비가 좋게 나오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론은 제가 볼 때는요. 연비 시험 절차상의 규정 해석과 시험 환경 그리고 시험 방법의 차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메이커에서 인지를 못했을 리는 없고요. 네. 대개 이제 해외 수출의 경우는 어떤 국가적인 자국 사업의 보호 때문에 어떤 기준도 좀 더 크리티컬하게 해외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축구 경기 홈그라운드 이점처럼 예. 국내도 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수출 제품의 경우는 조금 더 마진을 두고 여유를 조금 크게 두고 가는 것이 맞는데 너무 이제 크리티컬하게 예. 정확히 규정대로 가능한 연비가 좋게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에러가 나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1억 달러나 내게 됐으면은 연비 과장도 인정을 했고요. 1억 달러 벌금도 합의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잖아요. 현대차로서는 사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기에는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환경청은 배출가스 및 연비에 상당히 민감한 입장이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환경청 판결에 의해서 1억 달러 상당히 이제 강경한 처벌인데 네. 예전에 도요타가 급발진 사고 조사에 늑장 대응을 했다라고 해서 징벌적인 판결에 좀 성격이 보여졌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실은 좀 뭐 이렇게 음모론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뭐 어떤 우연이라고 거요? 하기에는 예. 너무 절묘하게 지난번에는 도요타에 대해서 그런 징벌이 내려지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이런 어떤 과징금이나 이런 게 처벌이 가해지는 것에 대해서 일부 의견을 주는 사람들은 결국은 잘못은 현대자동차가 분명히 한 부분이 있고 인정을 했지만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자국 내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는 일본이나 한국 자동차 회사에 대한 어떤 경고나 워닝의 뜻이 좀 있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결국은 뭐 1억 달러 외에도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메이커별로 저공해차 보급에 대한 어떤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포인트당 보통 한 5천 달러 내외인데 이번에 475만 점을 삭감당했으니까 그 크레딧이 2억 달러입니다. 예. 결국 벌금 1억 달러 외에 보관하고 있던 저공해차 보급에 대한 크레딧 2억 달러. 그 외에도 이제 보상 합의까지 한다면 상당히 규모가 커지는 것이죠. 굉장히 커지네요. 네. 예. 그러면은 이 연비 과장 논란으로 이만큼의 그 벌금을 징벌적으로 물게 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우리 안방을 함부로 들어오지는 못한다라는 미국의 어떤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약간 그런 측면도 있죠. 물론 이렇게 어떤 미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받게 된 어떤 단초를 제공한 국내 메이커의 잘못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요. 네. 뭐 약간의 뭐 우리로 보면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죠. 공인연비가 27kg라고 표시를 했는데 실제는 26kg인데 그 차이가 좀 있었다라는 내용인데 결국 퍼센테이지로 보면 4%가 될까 말까한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국내 판매되는 대부분의 차종에 대한 연비를 제가 테스트해봤을 때 공인연비하고 실연비의 차이 같은 게 결국은 뭐 20% 30% 이상 나는 경우도 많고 최소 5% 이상은 나는데 네. 그 정도 가지고 저렇게 크리티컬한가. 물론 단초는 제공했지만 예. 너무 좀 징벌적인 측면이 강하고
또 시험 방법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실수로 봐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주 이렇게 좀 두들겨 팼다는 얘기는 네. 조금 그런 억울한 면이 있다. 예. 이런 게 아주 조심스럽게 대두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요, 이 현대차가 지금 사실 미국 내에서도 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도 당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아직 전개 중이고 여러 가지로 이번 벌금도 그렇고 수출에 대미 수출에 좀 여러 가지 악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우리는 자동차에 대한 어떤 리콜 같은 게 언론에 발표가 되면은 그 차량에 대한 품질이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면서 판매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그렇죠. 동양적인 정서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리콜이나 이런 어떤 수정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메이커에서 이번에도 어떤 집단 소송의 법률적인 판결 이전에 소비자들하고 합의를 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론은 메이커 입장에서는 3억 불 이상의 손해배상을 소비자들에게 물어주는 것보다는 혹시 그걸 끝까지 끌고 갔을 때 기업의 이미지나 도덕성 실추가 더 크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 네. 도요타 같은 경우는 급발진에 대한 조사에 늑장 대응을 했다. 네. 고객, 소비자의 안전에 늑장 대응을 했다라고 벌금을 맞은 것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벌금이 있기 전에 일반 소비자들하고 3억 불 이상의 합의를 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결국은 좀 더 빠른 대응을 통해서 출혈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도덕적인 이미지나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차단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신뢰의 상징일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 자동차 업체는 어때요? 그 도요타 말고 뭐 독일차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연비 논란은 가끔 있었고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최근에 미국 포드 자동차도 있었고요. 네. 단지 이번에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의 경우가 이렇게 좀 크게 떠들고 이슈가 되는 이유는 여러 차종이죠. 미국에 판매되는 13개 차종에 대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전반적으로 연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언론에 네. 크게 대두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은요. 사실 이 연비 과장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뜨겁잖아요. 한국 예, 어제는 GM이 맞습니다. 보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연비가 과장되는 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연비가 과장됐으니까 인정한다, 보상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예, 맞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국내 자동차 소유자들이 연비 과장에 대한 불만이 계속 있어 왔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인 연비 보정 발표가 났다는 얘기는 결국은 소비자들이 내가 몸으로 느끼던 어떤 연비의 차이점을 국가기관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소비자들이 탄력을 받아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와 함께 이제 미국의 현대기아차 연비 과장 논란이 일자 국내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화된 것이고 이에 이제 메이커들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제 진화를 하기 위해서 적극 대응하면서 요즘 최근에 갑자기 연비 관련 논란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 GM이 보상하겠다는 차종은 어떤 거였죠? 한국 GM의 차종 같은 거 쉐보레 차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요 차종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차종 중에서 이제 몇 개를 이렇게 좀 이제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네. 지금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국토교통부가 빠르면 연말쯤에 14개 차종에 대해서 연비 검증해서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때 되면은 또 다 연비 과장이었다 이렇게 또 평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부분이 이제 국내 메이커들이 조금 답답해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공인연비 측정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예. 최근 들어 경제적인 상황으로 이제 자동차 시장의 이슈가 연비 쪽으로 많이 오리엔트돼 있거든요. 예. 유럽 차종의 국내 어떤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져서 15%를 넘어가는 이유 중에 최우선 어떤 선두주자가 연비 관련이거든요. 결국은 연비 좋은 차가 많이 팔리니까 제작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연비를 긍정적으로 안 좋게 말하면 부풀리기에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게다가 차량 판매 시에는 이 문제입니다. 제도적으로 신차를 판매할 때 공인연비는 산자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 그런데 운행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통제를 받고 있거든요. 이중이군요. 이런 이중 구조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네. 국토교통부의 사후 연비 확인 범위가 너무 좁다 보니 일부 차종에 국한된 연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발표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대두됐고 네. 결국 국토교통부가 연말쯤에는 14개 차종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 당연히 논란이 있을 거고요. 네. 결국은 산자부하고 국토부의 안 좋게 말하면 밥그릇 싸움의 일환으로 이제 치우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연비를 과장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도 기업들은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예.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정부도 이렇게 채널을 하나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기업 입장에서도 좀 정확하게 연비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네, 기업체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데요. 실제요. 예. 소비자들이 느끼는 실연비하고 가장 근접하게 연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너무 많은데 네. 문제는 그 연비 측정 방법 자체가요.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서 너무도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 얘기는 연비 논란을 떠나가지고 차량의 연비 개선을 떠나가지고 운전자들의 에코 운전을 하면은 연비는 실은 요즘보다 30% 이상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단지 이를 객관적으로 소비자들이 내가 느끼는 연비가 공인 연비보다 안 좋다. 이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데 어떤 기술적인 전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억울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관련 기관은 네. 보다 성실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메이커는 실험 방법을 점차 개선해서 실연비와 같게 접근시킬 수 있는 방법의 개발 충분히 네. 여지가 있고요. 결론은 국가기관이나 관리기관에서 외국과 같이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네. 레몬법과 같은 강력한 법규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덕대 자동차 학과의 이호근 교수와 인터뷰했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오픈 중. 문의 02381-7373. 네, 3부에서 인터뷰한 자동차 연비 논란과 관련해서요. 한국 GM에서 연비가 과장됐다고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해주기로 한 차종은요. 쉐보레 크루즈와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임을 알려드립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 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 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 인재를 찾는 기업, 고양시 일자리 센터를 만나면 고민 끝. 새로운 희망이 시작됩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100만 행복도시 고양. 고양시 일자리 센터와 함께라면 당신도 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807-3665 또는 검색창에 고양시청 일자리센터를 찾아보세요. 031-807-3665.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당좌 예금입니다. 기업이 돈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에 만드는 예금을 말합니다. 기업이 필요할 때 바로 현금으로 뽑을 수 있고 기업이 거래처에 돈을 줘야 할 때 은행이 그 기업 대신 수표나 어음으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발급한 수표와 어음을 당좌 수표, 당좌 어음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당좌 예금으로 편리함을 얻는 대신 맡긴 돈에 대한 이자는 받지 않습니다. 당좌 예금에서 당좌는 우리말로 풀면 지금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즉석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당좌 예금도 기업이 즉석에서 지급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당좌 자산은 뭘까요? 자산 중에서 현금이 필요할 때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당좌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파.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의 시작은 경제뉴스 뒤집기인데요. 오늘은 홍원우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부동산 대책 참 여러 차례 발표해요. 네. 네,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뭐 거의 없죠. 네, 그 보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 정부로서도 사정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특히 뭐 최근에 전월세 대책 같은 걸 보면 이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해결되기가. 네. 그런 면도 있고, 또 뭐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고요. 지금 이제 전월세 대란 정부가 대책을 많이 세우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월세 대란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네. 지금 월세 전환 수익률과 금리 차가 너무 커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금 월세 전환 수익률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7% 이상, 네. 가장 적은 경우가 7%인 것 같은데, 이거 반면에 뭐 금리는 2%니 3%밖에 안 되니까 네. 집주인들은 당연히 월세로 전환하려 하고 있고,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얼마 안 되고 월세로 바꾸면 수익률은 높고.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죠. 네. 그러면 이거는 전세의 월세화를 부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네. 뭐 그거는 이제 집주인들의 그런 에게 강한 유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 전세를 좀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전세 사시는 분들 중에 여유가 되면은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은 참 많이 세웠잖아요. 네. 그게 약발이 안 먹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수세를 자극하면 전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거다. 네.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하도 이제 대책 내기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상당히 위험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는 동조하느냐 아니면 네. 반대로 움직이느냐. 이제 근데 동조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를 보더라도 매매가 오를 때 전세가 올랐거든요. 네. 90년대들 보면은 매매가가 안정될 때 전세가가 안정됐었고, 최근에 지난 한 5년간을 보면 지방의 그 매매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전세가는 더 많이 올랐어요. 반면에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는 약간 뭐 반대로 움직이긴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향적으로 볼 때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부가 이제 섣부르게 지금 어떻게 매매 수요를 좀 자극을 하면 전세가가 안정될 거다 이렇게 해서 정책을 내놓는데 뭐 거의 지금 약발이 안 먹히고 있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네. 매매로 이제 돌아가면은요. 네. 집을 전세로 사는 분들이 집을 사는 쪽으로 좀 돌아가게 되면은 네. 전세난이 좀 해소되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안 됐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은 이제 집을 안 사는 이유가 네.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수익률이 나와야 집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안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그런 정책을 내놓는데 네. 뭐 약발은 안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번에 보면은 월세 사시는 분들한테 뭐 대출도 해준다고 하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전세의 월세화는 또 어쩔 수 없는 걸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핵심 대책이 빠져 있어요, 이번 대책. 어떤 거죠? 핵심이요?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 하는 건 인정하는데 네. 핵심 대책이라고 그러면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그 주거급여라고 그래서 월세 보조금 정책. 바우처를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바우처죠. 네. 예. 근데 저는 뭐 바우처에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가 얼만큼 나오거든요. 그렇죠. 한 10만 원 이상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뭐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도 있고 네. 우리가 1년에 지금 15,000명에 가깝게 이렇게 자살을 하는데 이 중에는 경제적 궁핍, 특히 월세 이게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가 재정을 좀 투입을 해서 저는 뭐 다른 복지보다도 이 복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복지보다는 이 복지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대책이 이번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문제가 정말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네. 그걸 이번에 아마 500억 원의 예산을 들인 월세 대출로 풀어보려고 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월세 그 대출 부분은 상당히 그것도 좀 위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보증금을 좀 더 많이 내서 네. 금리를 좀 더 인한 손실을 좀 줄이는 거 이런 게 이제 뭐 도움이 되겠지만 근데 이제 항상 거시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꾸 월세 대출을 늘리게 되면 전체적인 전월세의 시가총액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시가총액 올라가면 딱 그만큼 전월세 가격이 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 전월세에 대한 시가총액이 한 뭐 50조다. 그런데 뭐 거기 한 5% 정도 대출이 들어가면 시가총액 55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전월세 가격은 정확하게 거의 한 10%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상당히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네, 그러면은 월세 세입자들한테요, 좀 네. 저소득층, 굉장히 네. 힘드신 분들한테 주거 보조금을 지급을 전격적으로 한다. 예.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드나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아, 얼마나 드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월세 가구가 한 370만 가구거든요. 네. 그 이제 물론 보증금을 끼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 겁니다.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늘었으니까 한 400만 가구 정도 될 것이고. 근데 월세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월세 사는 경우 꽤 많아요. 예. 그래서 뭐 그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로 빼고 한 네. 300만 가구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만약에 지급한다면 그 액수가 예산이 한 3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뭐 이 중에 일부라도 좀 늘려가는 그러니까 최저소득층, 빈곤층에 대해서 이 월세에 대한 보조금 늘려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아니 뭐 거의 안 쓰고 있는데 네. 이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정이 많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네. 이게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네. 국토부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는 또 했어요. 저소득층 자가가구 네. 주택 개량 사업은 지원하겠다. 근데 이러면은,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이 집을 개조하는 거는 또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네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좀 황당하죠. 네. 뭐 누리꾼들도 상당히 비판을 좀 많이 가했던데. 집을 지금 유지하기도 힘들 텐데 개량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 그리고 집을 개량해주면 네. 월세가 내려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죠. 예. 이제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은 그건 시급한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항상 예산을 편성하거나 자원 배분을 할 때 가장 시급한 게 뭔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주택 개량 사업 시급한 사업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뭐 돈이 없어도 집이라도 있은 사람들은 그래도 뭐 팔 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살에 몰리거나 정말 뭐 이 바닥 정말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몰린 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시급하게 지원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시급한데 돈이 네. 가야 되죠. 그러면은 어쨌든 네. 이 월세란도 그렇고 전세는 조금 다르겠지만요. 네. 공공임대를 늘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 싶어요. 근데 공공임대 늘리는 거는 이게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 주택 선진국인 뭐 저기 싱가포르 같은 걸 보더라도 처음에는 공공임대를 많이 늘렸거든요. 네. 나중에 재정을 감당을 못해서 다 분양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재정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지금 이제 LH공사, SH공사가 지금 공공임대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래서 LH나 SH공사가 공공임대 늘리게끔 이렇게 턱 받치고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월세 보조금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대책 보면은요. 정부의 매입 임대라든지 전세 임대 확대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걸로 보시나요? 이것도 뭐 실효성이 굉장히 없죠. 그러니까 매입 임대란 거는 공기업이 네. 민간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비용이 많이 들고 네. 두 번째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하려다가 많이 확대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공임대 확대 정책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정책이 한계가 있는 정책이에요. 이것도 해야지 되면은 LH나 이런 곳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LH나 SH공사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또 부담이 늘어나게 네, 될 부담이 거고요. 되고. 네. 그리고 또 다세대 연립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확대 이 부분도 이번에 들어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것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임대라고 그러면은 이게 임대주택 아니겠습니까? 예, 임대주택인데
지금 기숙사, 대학 기숙사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학교 주변에 이렇게 그 집주인들이 네. 반대하고 뭐 이런 것에서 보다시피 이게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MB 정부 때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그래서 그걸 많이 공급을 해서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집주인들이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이 정책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주거 보조금을 주는 거, 지원금을 주는 게 시급하다라고 하셨지만 네.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든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나온 이제 고육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네. 바로 이제 월세 대출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수요자, 네. 그러니까 월세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제 대출도 확대해주고 금리도 좀 낮춰주고 네. 그러면 숨통이 트이죠. 당장은요. 개인적으로는 이익인데, 네. 근데 항상 우리가 정책을 낼 때 항상 거시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당장은 그게 이익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게 이제 전월세 시가총액을 높여놓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전월세가 다시 가격이 오른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이것도 뭐 많이 지금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 정책 짚어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많은 언론이 얘기를 하는 게 예. 전월세 대책이라고 했는데 월세 대책밖에 없다. 전세가 빠져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뭐 정부 탓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 뭐 이제 전세 대책으로 할 때 이제 나오는 얘기가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했던 그 시프트 정책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오세훈 시장이 시프트 정책을 해가지고 SH공사의 부채를 한 10배 정도 늘려놨거든요. 네. 그 2조가 안 됐는데 지금은 20조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돈 문제. 그리고 이제 월세 대책보다 전세 대책이 더 시급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네. 조금 명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세 대책을 정부가 못 내놓은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서. 저금리 시대에 정말 투자할 곳 찾기 어렵습니다. 인기 있는 금융상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의 서춘수 지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올해가 2달도 안 남았네요. 네. 네. 연말정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올해부터 직장인들에게 부담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소득공제 상품들이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고요. 예.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가 됐고요. 네. 반면에 소득공제 상품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직장인에게 좋은 소식도 될 거고요. 이렇게 변경된 내용들이 특히 많으면서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하지 뭐 이런 분들이 요즘 늘고 계십니다. 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은 네. 연봉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설명 좀 예. 해주세요. 올해부터 대표적으로 바뀌는 내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이고요. 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나 보장성 보험 가입을 통해서 절세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예. 예컨대 연봉이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하는 직장인이 올 한 해 동안에 보장성 보험 100만 원, 그리고 연금저축 400만 원, 이렇게 두 가지 상품에 500만 원 가입했다면 이분들은 소득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6.5%입니다. 네. 그러면 총 500만 원에 16.5%인 82만 5천 원의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서 지난해까지 환급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소득을 신고하는, 이제 신고는 내년 1월에 할 테니까요. 이때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고요. 세액공제율이
가입한 금액의 13.2%입니다. 네. 그래서 500만 원에 13.2% 하면 66만 원이니까 이 66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소득공제로 하면 82만 5천 원. 그런데 올해부터 바뀌는 세액공제로 하면 66만 원. 네. 결국 약 16만 원 정도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예. 급여가 제가 4, 5천만 원인 분들 예를 들었는데요. 급여가 이제 그 이상인 분들은 연금저축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 이 두 가지 제도의 세액공제 변경만으로 최고 140만 원까지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금을 덜 돌려주니까 정부로서는 이익이겠네요. 예, 정부가 네. 결국에 과세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죠. 제도였으니까요. 네. 그러면 보험료하고 연금저축들 많이 드시는데 그것 말고 네. 혹시 소득공제에서 또 세액공제로 바뀌는 항목 중에 눈여겨봐야 될 게 있나요? 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또 해당이 됩니다. 아, 중산층들이 가장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교육비 지출들 많이 하죠. 네. 취약 전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됐고요.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이게 올해부터 16.5% 세율로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그렇군요. 요즘 대학생 한 명당 연간 학비가 보통 1,000만 원 정도 하니까 연봉 8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세금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좀 연봉이 낮았던 직장인들은 올해 좀 도움이 되나요?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네. 연봉이 2천에서 3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유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혜택을 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 이분들은 소득 대비 생활비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계층이고요. 또 보험이나 연금에 가입할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소득이 네. 워낙 적기 때문에. 예. 또 이분들은 소득이 적어서 내는 세금이 얼마 되지 않고요. 당연히 환급받는 세금도 거의 없습니다. 저소득 직장인들이 이번에 올해부터 개정된 세법의 혜택을 받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네. 반면에 자녀 관련 인적 공제도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네. 또 근로소득 공제가 축소가 되고요. 직장인 입장에선 올해 연말정산은 이러저래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 직장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유리지갑인데 연말정산도 잘 안 되고 이러면 참 걱정인데 예. 그나마 좀 절세하려면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유일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바로 주거비 관련 항목입니다. 네. 요즘 전세값도 많이 오르고 또 월세로 많이 돌려진다라고 하는데요. 이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바뀌는데요. 공제 범위가 월세 지급액의 50%에서 60%로 늘고요. 네. 한도도 늘어납니다. 지난해까지는 연간 300만 원까지 월세 소득공제를 해드렸는데 올해부터 500만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대상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주가 소득공제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월세 관련된 분들 꼼꼼하게 따져서 받으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 집 마련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장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달 은행에 이자를 내야 될 텐데요. 이 직장인에 대한 연간 대출 이자 이 부분이 확대가 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우리가 예전 표현대로 한다면 32평형, 33평형 이 정도 규모인데요. 네. 올해부터 이 전용면적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다 받을 수 있군요. 예, 네. 취득할 때 기준시가만 따집니다. 이 기준시가도 지난해까지 3억 원 이하였는데 올해부터 4억 원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네. 그만큼 대출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늘어났고요.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이 주택 평형은 넓은데 주택 가격은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혹시 이제 지금 연말쯤 되면 은행 가면은 이거 연말정산 위해서 필요하니까 드세요라는 그런 상품들 있잖아요. 예. 올해 들만한 새로 생긴 게 있나요? 예. 3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네. 소득공제 상품입니다. 바로 소득공제 장기 펀드. 네. 이제 언론에선 앞자만 따서 소장 펀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연간 가입한 금액의 40%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요.
연간 600만 원까지 넣으면 소득공제 통해서 40%, 240만 원 소득공제 받고요. 그러면 실제로 절세되는 금액이 63만 원 정도 됩니다. 가입 시한이 2015년 말, 내년 말까지만 신규가 가능하니까 네. 당장 여기저기 쓸 데가 많아서 저축할 여력이 없는 분들께서도 일단 몇만 원으로 1, 2만 원이면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 통장만이라도 꼭 만드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가입 대상이 제한돼 있죠. 예,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가입하시려면 지난해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는 올해 신입사원인데 그러면 지난해 소득이 없을 테니까 올해 가입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내년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전년도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입사했더라도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내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당연히 가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펀드이니까 원금 손해볼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5년 이내 해지하면 세금도 추징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전국 8만여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이트가 등장했다는 속보입니다. 이름하여 K렌. 정부가 지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K렌은 전국 부동산 알짜 매물만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KREN,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렌.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를 찾아주셔도 되고요.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듣기 가능하십니다. 또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올라오니까요.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SNS에서 친구가 되어주시면 더 많은 정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